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8년 뒤 2030년의 미래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물론 누군가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대신 인구 변화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태어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술 발전을 예측한다? 그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요. 8년 뒤 2030년까지가 한계라고 봐요. 왜냐면은 2030년까지는 그래도 목표로 제시된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전달드리는 내용은 2030년 미래 소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수치로 나와 있는 현실적인 미래를 한 번에 쫙 정리해 볼 거예요.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2030년에는 드론 택시가 상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슬슬 드론의 상업화가 시작이 되는 그런 단계였고 그동안 많이 발전이 됐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도시명 항공교통 UAM에 대한 비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저런 것들이 이제 한강이라든지 아니면 여의도에 저렇게 착륙장이 생겨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의 목표는 어떻냐? 2025년부터 상용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을 해가지고요. 2030년부터 35년까지는 성장기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본격 상용화를 이때부터 시작할 것이고 비행 노선도 확대되고 도심 중심 거점 만들고 사업자도 흑자 전환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 김포공항, 코엑스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늘려가는 단계가 2030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30년에는 뭔가 도시명 항공교통, 드론 택시가 시작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점. 2030년에는 레벨 3 그리고 4 자율주행이 지금보다는 많이 안정화가 되어 있겠죠. 지금으로부터 8년 전 2014년의 제네시스입니다. 내부 모습은 저런데 정말 우리가 예전에 알던 자동차예요.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크루즈 기능까지가 이제 한계였고요. 차선 유지 기능은 2015년형 제네시스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 제네시스는 전기 자동차로 바뀌었고 GV60 보시게 되면은 내부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 현재는 레벨 2 정도의 자율주행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차선 변경까지 가능한 수준이 됐어요. 또 재미난 점은 2015년에 제가 미래 채널 처음 시작할 때 테슬라가 혁신적이라고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이때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는 테슬라 엄청 한국에 많아졌다라는 변화가 있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은 옛날 7, 8년 전과 비교해보자면 엄청나게 향상이 됐죠. 아직까지 무리는 있어서 손을 핸들에서 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벤츠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출시를 이미 했어요. 고속도로나 정체 상황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고 이동이 가능하고요. 아쉬운 점은 최대 속도는 법정 한계 속도인 시속 60km 이하라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 하반기에 자율주행 레벨 3 제네시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2030년에는 다양한 레벨 3 자동차가 출시돼가지고 일단 고속도로 정체 시에는 영상 시청까지 가능한 그런 수준이 될 가능성이 꽤나 높을 것 같아요. 근데 2030년이면은 그래도 가격이 꽤 비싸던지 아니면은 구독 요금제로 나눠서 비용을 낸다든지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레벨 4부터 가면 이제 로봇 택시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시범 운행이 되고 있고 GM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미 돈을 받고 이것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밤 시간에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가끔 발생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계획은 어떤가?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 계획을 보시게 되면은 이건 놀랍습니다. 2030년 버스의 50%, 택시의 25%가 자율차로 운영될 전망이라는 거예요. 맞을까요? 저는 이거는 조금 과격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멋진 일들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30년 쓸모있는 가정용 로봇은 과연 나올 것인가? 지금으로부터 7년 전 페퍼라든지 지보라든지 가정용 로봇이 막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해봤자 저런 서비스 로봇 정도이거든요. 물론 이것들도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정에서는 로봇 청소기보다 아니면 그만큼 성공적인 로봇들은 없는 상황이에요. 자, 하지만 삼성에서 매년 이런 식으로 가정용 로봇을 공개하고 있죠. 비전을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출시 계획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용 로봇뿐만이 아니라 아바타를 이용해서 나의 생활을 도와준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TV,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족을 판매할 것이다. 로봇 가족을. 자, 그래서 과연 2030년에는 삼성전자가 이런 로봇들을 판매하게 될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가정용 로봇의 하이엔드급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테슬라에서 앞으로 내놓을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과연 2030년에는 판매가 될까요? 테슬라에 쓰인 자율주행 기능이 여기 들어가는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과연 나올지는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2030년 기대할 부분은 또 이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5G 통신 시작 단계인데 6G 통신이 2030년에는 상용화가 시작이 될 거예요. 자, 미국도, 중국도, 인도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6G를 언제로 보고 있냐면은 2028년에서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 세대의 주기 변화가 10년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6G가 되면 뭐가 좋은가? 일단 5G가 목표로 한 건 최대 초당 20GB 전송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6G는 1TB를 1초당 전송을 하게 됩니다. 속도가 5G보다 최대 50배 빠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비전은 5G가 제시했던 것과 거의 비슷해요. 홀로그램, 인공지능 무인 팩토리, 플라잉카, 지구 반대편 실시간 원격 수술, 인공지능 스마트 시티, 품질 보장형, 보안 내재화 이런 것들인데 5G에서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과연 6G에서는 잘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 기대치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고요. 대신 6G에서 확실하게 기대가 되는 건 이거죠. 위성과 지상 통합 통신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케이블, 지상 무선 인터넷 공급이 초고속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위성 인터넷을 도입해가지고 하늘에서도 선박에서도 그리고 산골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끊이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위성 인터넷, 우주 산업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2030년까지 우주 산업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다. 국가 간, 기업 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그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것이 2030년에 인간은 과연 화성에 도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일단 2016년에 스페이스 X사의 로켓이 쐈다가 다시 지상으로 착륙하는 데 성공이 됐죠.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켓 재활용은 세상에 없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등장을 한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민간인 우주여행 시대가 열린다 하더니 2021년에 드디어 버진 갤럭틱,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 X까지 민간인 우주 관광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 자, 2030년이면 꽤 많은 부자 일반인들이 우주 관광을 하고 있을 것이면은 꽤 분명히 보이죠? 그와 또 더불어 가지고 미국 나사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유인 달 탐사선을 보낼 예정입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이고요. 스페이스 X의 그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는 계획은 2026년이 목표였다가 3년 또 늦춰져 가지고 2029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30년이 됐을 때 과연 인류가 화성으로 보내지는 모습, 도착까지는 무리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목격을 했을까요? 보내지는 모습은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또 역시나 AI의 발전 궁금하잖아요. 예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2011년에 퀴즈쇼에서 인공지능 IBM의 왓슨이 사람을 이기고 우승을 했어요. 암기는 이제 인간이 AI를 이길 수 없다. 2014년에 아마존의 에코라는 스피커가 나오면서 우리 가정에 AI 도우미가 들어왔고, 또 이세돌 구단과 딥마인드의 알파고의 대결, 이것 때문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우리나라 붐이 일어나기도 했죠. 2018년에는 가정용 AI 스피커, 우리나라 국산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과대 광고도 많이 했어요. 대화가 잘 통하고 세상을 막 바꿔 놓을 것처럼.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자, 그러던 것이 2020년 GPT-3라고 하는 초거대 AI 방식이 등장하게 되면서
획기적인 또 전환을 가져오게 되죠. 사람처럼 말을 잘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 말로 명령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꿔서 말만으로 간단한 코딩, 간단한 게임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 아직은 37%의 정확도라고 하지만 2030년에는 또 얼마나 개발이 되어 있을지 궁금하죠. 2030년에는 코딩 교육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얼마나 중요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올해 달리2라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이 화제였습니다. 고대 로마의 스파이더맨 그려달라고 하면은 초거대 AI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생성해 준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미지가 필요할 때는 AI한테 말로 명령을 해서 생성을 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겠죠. 이 프로그램은 이제 유료화가 일반인들에게 오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2030년이면요. 이 초거대 AI의 기능들이 여기저기서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되면서 우리의 생활, 업무 방식, 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또 2022년 올해에 있었던 일 중에는 딥마인드사의 가토라는 인공지능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한 인공지능이 여러 업무를 학습해서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라고 부르는데 여기 관련자가 이런 트위터를 올리기도 했죠. 크기를 키우는 문제만 남았을 뿐 게임은 끝났다. AGI의 현실화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은 많지만 2030년에는 한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를 학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영화 아이언맨에 나왔던 자비스가 이제 현실화가 조금씩 되는 거거든요. 꽤나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2030년의 AI 사실 예측 불가죠. 초거대 AI가 일상으로 들어올 것 같긴 하고 더 많은 일, 더 정교한 작업이 AI로 가능하겠지만 지금보다 정말 많이 다를까? 거기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리고 2030년쯤이면은 뉴럴링크 칩을 심은 인간이 있지 않을까요? 자,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이렇게 머리에 칩을 심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더 링크라는 저런 칩을 심는 건데 작년에 원숭이 실험까지 끝났죠.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게임을 하게 하는데 성공했는데 알고 보니 이 과정에서 23마리 중 15마리가 후유증으로 숨졌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뉴럴링크가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뉴럴링크는 인간에게 이 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목표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승인이 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2030년이면은 아마도 인간에게 이런 걸 심어놓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병 치료부터 적용을 하겠죠. 파킨슨병, 치매.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좀 줄여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2030년에 BCI 기술이 된다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타이핑을 빠르게 입력한다든지 생각만으로, 그리고 생각만으로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가능성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한 점. 요즘에 한참 난리였던 메타버스 비전은 어디까지 실현이 될까? 2030년이면은 메타버스 말고 또 다른 용어로 불릴 수도 있어요. 자, 일단 2015년 가상현실 붐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가능하지만 대중화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발전이 있는 게 뭐냐면은 페이스북에서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제품을 내놨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해상도도 좋아졌고 고성능 PC랑 연결도 안 해도 되는. 자, 그래서 이게 꽤 많이 팔려 나갔죠. 물론 그 중에서 몇 %나 계속 지속적으로 쓰는지 의문이지만. 자, 그리고 2021년에 아예 페이스북은 메타로 사명을 바꾸면서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에 나오는 그런 메타버스 세상을 10년, 15년 정도 잡고 실현을 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 10년, 15년. 그러니까 2030년쯤에는 저런 기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비전 영상도 발표를 합니다. 가벼운 헤드셋을 끼게 되면은 진짜 실제와 같은 교육 현장에 가가지고 교수님과 저런 식으로 수업을 받을 수도 있고 의료에서도 수술 시뮬레이션을 저런 식으로 가볍게 하지만 정교하게 실제처럼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 역사 교육도 우리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며 배우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죠. 과연 2030년에는 이거 될까요?
7, 8년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좀 더 걸릴 것 같긴 한데요.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2030년에는 대박난 웹3 플랫폼이 있을까요? 자, 웹 생태계도 이제 진화를 해 간다. 그래서 웹 3.0에는 읽기 쓰기뿐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소유가 가능하다. 참여자의. 그래서 사용자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과 권한을 부여해주는, 그래서 수익형 플랫폼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다오를 이용한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비전을 제시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구글, 페이스북 다음으로 대박이 날 플랫폼, 웹3 형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걸 상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라든지 잭 도시 같은 경우는 웹3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마케팅 용어라는 거죠. 과연 이 사람들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미래를 못 보는 걸까요? 물론 2030년이 아니라 웹3가 2040년, 2050년이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대박치는 웹3 플랫폼이 2030년까지도 안 나온다면은 이 블록체인, 코인, NFT는 만년 유망주로서 계속 사람들을 유혹하고 투자를 유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사기꾼도 꽤나 많이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고요. 자,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2030년에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이거 이상 넘어가지 말자라고 하는 목표 1.5도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IPCC가 분석하기로는 2030년쯤에 1.5도를 넘길 것이다. 지금은 1.1도, 1.2도 정도를 높아진 상태이죠. 1.5도 넘어가면 인간이 아무 짓도 안 해도 지구가 알아서 뜨거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막자고 하는 건데 2030년에 이걸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더 온도가 높아갈지 이러다가 꺾일지는 우리 지금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럼 1.5도가 높아지는 2030년에 어떤 일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폭염이 4배로 늘어나고요. 5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진짜 끔찍한 폭염이 8배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홍수도 1.5배, 가뭄은 2배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건 뭐냐면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김형준 교수 연구팀이 동경대학교와 일본 국립환경연구원 등 7개국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물이 이거라는 거예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역대급 가뭄이 2030년부터는 매년 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기상 변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 상황들이 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따른 대비가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 대비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OECD 가입국 중에 꼴찌잖아요.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있었어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건데 새로운 정부에서는 아직 명확한 목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20%는 될까요? 그거보다 훌쩍 넘기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정권에서 정하게 될 텐데 잘 모르겠어요. 현재 정권에서는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재생에너지보다도 원전이죠. 자, 원전을 이제 친환경 에너지원, 재생에너지를 보조할 수단으로 선택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아니면 문제를 회피하는 선택이라도 볼 수 있어요. 다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죠. 근데 원자력이 석탄 발전보다는 탄소 배출, 미세먼지 배출에 있어서는 훨 낫다라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추후 폐기물 처리 문제가 여전히 의문이긴 한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세계의 탄소 배출은 얼마나 감축이 됐을 것인가? 여기에 관련해서 의미 있는 선언은 유럽에서 발표한 Fit for 55 법안이죠. 1990년 탄소 배출을 100으로 잡고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유럽의 탄소 배출을. 근데 그 이전에 줄여야 되니까 2021년까지 24%를 이미 감축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2030년에 55%까지 감축을 해놓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40%를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계는 너무 과하다. 환경운동가들은 너무 적다라는 반발이 양쪽에서 다 있었고요.
근데 또 이번 정부에서는, 윤 정부에서는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수정하겠다라는 것을 내비쳤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기승전 원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IPCC의 놀라운 분석이 있었는데, 각국에서 탄소 배출을 하겠다라고 내놓은 그 감축안을 지금 다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이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도 상승을 막으려면요, 2025년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을 찍어야 되고 2030년까지는 2019년 대비 43%는 줄여야 된다라는 과격한 의견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참 2030년 기후적으로는 두려운 미래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 걱정되잖아요.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가 없는데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 위험해가지고 2030년까지 해상 도시를 완공하겠다라는 거. 왜냐면 부산도 2100년이면 해수면이 1.1m 상승해서 해운대가 잠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획이 이겁니다. 부산에 저렇게 3가지 인공섬을 띄워가지고 둥둥 떠있는 섬을 30년까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된다면 2030년에는 저런 부산의 해상 도시를 우리가 관광하고 쇼핑하러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30년에는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총 인구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총 인구수가 약 9만 명가량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많은 수치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자,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자면은 이 참 재밌어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2014년 대비 지금 현재는 인구가 882만 명이 늘어났는데 지금으로부터 8년 후에는 429만 명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320만 명이 감소될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약 430만 명이 감소하는데 그 중에서 320만 명이 생산 가능 인구, 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203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로만 이루어진 부산 광역시의 전체 인구가 소멸하는 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 구인난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동화는 더욱 속도를 내게 되겠죠. 그래서 미래 기술 발전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진다 걱정이 많으셨는데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구인난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물론 일자리와 임금에는 다양한 대내외의 여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기는 합니다. 뭐 러시아가 전쟁 일으킬지 코로나가 터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미래에는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자, 그리고 확실한 거. 2030년에는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을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인데 25년에 20%를 넘겨가지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2030년에는 25.5%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30년에는 4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거예요. 자, 주요 연령 계층별 인구 구성비를 보시게 되면은 생산 가능 인구, 그리고 14세 이하는 줄어들어가고 65세 이상만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10년 전 대비해가지고 이제 490만 명이 2030년까지 늘어날 것이다. 자, 근데 그 와중에 생산 가능 인구는 356만 명이 10년 동안 줄어들 것이라는 거예요. 2020년부터 30년까지 통계청의 예측이고요. 그래서 2030년만 하더라도 생산 인구의 감소, 고령자 증가에 따른 부담이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게 뭐냐면은 현재 노인분들이 57년생부터시거든요. 2030년이면은 65년생부터 노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2030년에는 그나마 노인들의 수가 나중보다는 괜찮아요. 여기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한 70년대 태생들 이분들까지 노인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은 진짜 노인의 수가 가장 많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자, 참고로 또 재미난 거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2030년에 65세가 되는 노인이 65년생이잖아요. 지금 현재 만 57세 분들이신데 연예인으로 예시를 드리자면은 아역 배우 출신 손창민 배우님, 그리고 전인화 배우님, 야,
이승환 가수가 드디어 2030년에는 법정 노인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정 노인의 기준을 또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2030년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또 중위 연령, 우리나라의 중간 연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2030년에는 49.8세, 한마디로 그냥 50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대비 6.1세 정도가 늘어나는 거고요. 참고로 2030년 딱 중간 연령이 되는 50세 분들은요. 몇 년생이냐면은 80년대 태생 분들이십니다. 80년생은 2030년이 지난 후부터 나 나이 좀 먹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간 연령보다 젊으시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좀 걱정을 해보자면은 2030년까지는 그래도 중위 연령이 40대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50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활력 정점을 2030년까지 찍게 되지는 않을까.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는 2020년에서 2030년 저렇게 좀 더 고령화가 진행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세계 인구로 넘어가게 되면은 2030년 인구 최대 국가는 어디냐? 더 이상 중국이 아니라 인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올해 말쯤에 역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2030년 인도의 인구는 15억 명, 중국은 14억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인구는 지금 79억, 거의 80억을 찍어가고 있는데 2030년에는 85억 명이 될 것이라고 유엔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5억 명이 더 늘어나요. 좋으세요? 싫으세요?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한 현실적인 2030 미래를 보여드렸고요.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제가 채널에 구독자분들에게 2030년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라고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일단 AI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강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일자리 감소로 러다이트 같은 시위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의견. AI 발전으로 대량의 실업자가 생겨난다. 자, 그리고 이분도 기본소득제가 도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 또 이분은 사람으로부터 창출되는 부보다 컴퓨터로부터 생산되는 부가 더 늘어나서 민주주의가 쇠퇴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또 독특한 의견들도 많은데요. 신체 개조가 상용화되어서 장애인도 업무 능률이 올라서 차별 없는 시대가 열릴 것 같다. 아, 이거 8년 안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자, 기온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재해, 노령의 급등으로 의료비 지출 급등. 세대 간 갈등 증가되고 부동산 실패로 빈부격차. 한국 사회에 큰 과도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2050년부터는 안정화가 될 것 같다. 2030년 미래를 굉장히 암울하게 그려주고 계시고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아니라 다극체제의 세상. 요즘 분위기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죠. 3차 세계대전. 중국이 쪼개진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보다 신생 로봇이 더 많이 태어난다. 기술의 발전으로 오프라인 활동보다 온라인 활동이 더 많아진다. 2030년에요. 모든 주식이 블록체인상에서 거래되는 시대. 2030년의 미래를 꽤나 기술적인 발전을 높게 평가하신 분도 계셨어요. 자, 그리고 굉장히 그럴듯한 예측을 나열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이 중에서 세계 인구가 줄거나 정체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UN 예측으로 따르면은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도 다는 아닌데 그래서 인구는 증가할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이분이 맞을 수도 있죠.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또 다른 의견들을 정리해보자면 최고기온 갱신, 그렇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이거 너무 걱정됩니다. 자율주행 차 안에서 AR 글래스 쓰고 영화 감상, 이것까지는 될지 모르겠네요. 이건 좀 애매한 것 같긴 하고 위성을 선점하기 위한 우주전쟁, 이거는 진짜 2030년까지 엄청 활발할 것 같고요. 자본주의의 몰락이 시작되고 인본주의가 대두되지만 이 또한 지구 환경에 도움이 안 되고 결국 인류의 종말이 시작될 듯 합니다. 50년 후쯤에는 정말 소수의 인간만 살아남아 뒤늦은 자연과 공생하는 삶을 힘들게 살겠네요. 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또 굉장히 긴 글을 써주신 분도 계셔가지고 차마 소개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영화 그녀에 나오는 것 정도의 AI와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고 그래서 노인들도 컴퓨터 사용하기 편리해질 것이다. 기계권 보장 운동가들이 등장한다. 왜냐면 기계에 감정이입하는 사람들도 늘어나서. 근데 이거를 제가 한 2050년, 뭐 100년이면 모르겠는데
2030년이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어떻게 보셨나요? 2030년 미래를 아주 현실적으로 저는 전달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현실적인 2030년 미래의 모습은 또 어떤 걸 상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